여기 인생의 모든 것을 잃었다고 믿었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서울의 잿빛 하늘 아래서 영원히 질식해가던 50대 한국 남성. 그는 마지막 도피처로 선택한 몽골의 끝없는 대지 위에서 세상과 단절된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한 고대 부족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문의 마지막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반드시 외지인의 아이를 낳아야만 하는 비장하고도 거룩한 운명을 짊어진 초원의 꽃과 같은 아름다운 세 자매를 마주하게 되면서 그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하나의 살아있는 신화를 써내려가게 되는 거대하고도 충격적인 이야기가 지금부터 그 장대한 막을 올립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부디 잠시 시간을 내어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의 번잡한 골목, 그곳에 박진우라는 이름의 50대 남자가 있었다. 그의 이름 앞에는 한때 자수성가의 신화, 성공한 자영업자라는 빛나는 수식어가 붙었었다. 20대 후반 가진 것이라곤 지칠 줄 모르는 체력과 배짱뿐이었던 그는 작은 가게를 얻어 한식당을 시작했다. 그의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흉내낼 수 없는 깊은 손맛으로 끓여낸 육개장과 비법 양념으로 재운 갈비찜은 곧 입소문을 탔고 가게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손님들의 발길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그는 미친 듯이 일했다. 새벽 도매시장에서 가장 신선한 재료를 떼어오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 밤늦도록 다음 날 쓸 육수를 고았으며 주말도 명절도 아들의 생일날조차 반납하며 주방을 지켰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오직 가족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것이라 굳게 그리고 어리석게 믿었다. 하지만 펄펄 끓는 주방의 열기 속에서 정작 그의 가정은 시베리아의 벌판처럼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다. 남편의 얼굴보다 잠든 모습을 더 많이 본 아내는 지쳐갔고 늘 바쁜 아빠의 등을 보며 자란 하나뿐인 아들과의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깊고 차가운 강이 흘렀다. 여보, 돈이 전부가 아니잖아. 우리도 남들처럼 저녁에 같이 밥 먹고 주말에 놀러 가면 안 돼? 아내의 눈물 어린 절규는 기름 냄새와 고함, 소리로 가득 찬 그의 귀에 닿지 않았다. 그는 성공이라는 경주마에 올라탄 기수처럼 오직 앞만 보고 달렸다. 결국 몇 년 전 그는 법원 복도에서 서류 한 장으로 지난 세월의 모든 것을 정리해야 하는 이혼이라는 쓰디쓴 패배의 잔을 마셔야만 했다.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아버지 도움 없이 살겠습니다라는 퉁명스러운 편지 한 장을 남기고 독립한 후 텅 빈 아파트에는 유령이 나올 듯한 적막만이 감돌았다. 평생을 바친 식당 역시 더 이상 운영할 기력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권리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가게를 헐값에 넘겼다. 마지막으로 텅 빈 가게의 셔터를 내리던 날 그는 차가운 철문 앞에서 주저앉아 소리 없이 오열했다. 모든 것이 사라졌다. 청춘, 가족, 꿈, 그리고 삶의 의미까지. 아들의 졸업식 날 가장 좋은 양복을 입고 꽃다발을 들고 찾아갔지만 멀리서 친구들과 웃고 있는 아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던 그날의 비참한 기억이 심장을 도려냈다. 이 잿더미 같은 도시에서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다는 생존을 위한 절박함이 그의 목을 졸랐다. 그는 무작정 떠나기로 결심했다. 어디든 이 지긋지긋한 패배와 후회의 기억이 없는 곳이라면 어디든 좋았다. 그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스친 곳은 바로 몽골이었다. 아주 오래전 고된 하루를 마치고 새벽녘에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다 스쳐 지나갔던 다큐멘터리의 한 장면. 지평선 끝까지 펼쳐진 초원, 그 위를 미끄러지듯 질주하는 야생마들의 군무, 그리고 인공의 빛 하나 없이 순수한 어둠 속에서 강물처럼 흐르는 밤하늘의 은하수. 그 순수하고 광활한 풍경 속으로 자신을 던져 이 더럽혀지고 상처 입은 영혼을 남김없이 정화하고 싶다는 강렬한 갈망이 솟구쳤다. 주변의 모든 이들이 그를 말렸다. 형님, 그 나이에 어딜 가서 무슨 고생이십니까? 차라리 편한 동남아 휴양지로 가서 푹 쉬다 오세요라는 걱정 어린 조언이 쏟아졌지만 그의 결심은 바위처럼 단단했다. 그는 퇴직금과 가게를 판 돈의 일부를 달러로 바꾸고 최소한의 짐을 꾸렸다. 그리고 며칠 뒤 인천공항에서 울란바토르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어지럽고 현란한 야경이 한없이 멀어질 때
그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숨을, 폐부 깊숙한 곳까지 공기가 차오르는 진짜 숨을 내쉴 수 있었다. 울란바토르의 혼잡함은 서울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매캐한 매연 너머로 느껴지는 공기의 질감부터가 달랐다. 그는 며칠간 그곳에 머물며 장기 여행을 위한 치밀한 준비를 했다. 가장 먼저 험한 길도 거뜬히 달릴 수 있다는 낡고 투박하지만 심장이 튼튼한 러시아제 사륜 구동 지프차 푸르공을 중고로 한 대 구입했다. 그리고 위성 전화기, 고성능 GPS, 대용량 보조 배터리, 각종 차량 수리 공구와 비상의약품, 그리고 한 달은 좋게 버틸 수 있을 만큼의 라면과 전투 식량, 통조림, 생수를 차의 빈 공간이란 공간에 모조리 쑤셔 넣었다. 그의 계획은 단 하나, 문명의 흔적이 가장 희미하다는 서쪽 알타이 산맥을 향해 길이 끊기는 곳까지 무작정 달리는 것이었다. 도시를 벗어난 지 반나절 만에 익숙했던 모든 것들이 신기루처럼 사라지기 시작했다. 높다란 빌딩은 완만한 구릉으로 매끄러운 아스팔트. 도로는 흙먼지 날리는 비포장 도로로 시끄러운 경적 소리는 영혼을 핥히는 거친 바람 소리로 바뀌었다. 핸드폰 서비스 지역을 벗어났다는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그는 현대 문명과 완전히 단절되었다. 하지만 기묘하게도 불안감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심장이 터질 듯한 짜릿한 해방감이었다. 지긋지긋했던 돈 문제, 남들의 평가와 시선, 이혼의 깊은 상처와 아들에 대한 무거운 죄책감이 모두 저 아득한 지평선 너머로 먼지처럼 흩어지는 듯했다. 지금 이 순간 이 광활하고 적막한 대지 위에는 오직 자신과 덜덜거리며 나아가는 낡은 지프차 그리고 길게 이어진 희미한 바퀴자국뿐이었다. 그렇게 며칠을 달렸을까? 길은 점점 더 험악해졌다. 이제는 길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거대한 바위들이 이빨처럼 널려 있고 마른 강바닥을 몇 번이나 아슬아슬하게 건너야 했다. 알타이 산맥의 만년설이 쓴 설산이 저 멀리 병풍처럼 모습을 드러낼 무렵 결국 예기치 못한 사고가 터졌다. 깊게 팬 바퀴 자국을 미처 피하지 못한 차가 거대한 충격과 함께 공중으로 살짝 떴다가 한쪽으로 기울며 땅에 처박혔다. 끼기기기하는 찢어지는 쇳소리와 함께 조수석 앞바퀴의 차축이 엿가락처럼 휘어지며 완전히 부러져 버렸다. 박진우의 심장이 쿵 바닥 없는 곳으로 내려앉았다. 사방을 둘러봐도 인적은커녕 동물의 흔적조차 보이지 않는 황무지 한가운데였다. 위성 전화기는 계속해서 신호 검색 중이라는 메시지만 깜빡였고 이곳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은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것보다 더 불가능한 일이었다. 해는 이미 서쪽 산 너머로 기울고 있었고 몽골 고원의 밤은 예고 없이 그리고 무자비하게 찾아온다는 것을 그는 지난 며칠간의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밤이 되면 굶주린 늑대들이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원초적인 공포가 온몸의 솜털을 곤두세웠다. 절망적인 심정으로 차 안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그의 눈에 저 멀리 지평선 너머에서 아지랑이처럼 가늘게 피어오르는 연기 한 줄기가 들어왔다. 처음에는 피로에 지친 눈의 착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그것은 분명 사람이 피운 연기였다. 사람이다. 박진우는 마지막 남은 생명의 동아줄을 붙잡는 심정으로 차에서 내렸다. 그는 비상배낭에 물 한 통과 약간의 육포 그리고 나침반과 손전등을 챙겨 넣고 연기가 피어오르는 곳을 향해 비틀거리며 걷기 시작했다. 걷고 또 걸었다. 거친 바람에 입술은 피가 나도록 터지고 발바닥은 감각이 없어졌으며 다리는 납덩이처럼 무거워졌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죽음의 공포가 그의 등 뒤를 바싹 뒤쫓고 있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2시간이 넘었을까? 3시간이 넘었을까? 시간 감각마저 무뎌질 무렵 마침내 그의 눈앞에 어둠 속에서 작은 점들처럼 흩어져 있는 게르주이알 열대채가 나타났다. 유목민들이 사는 작은 부락이었다. 그의 기척을 느낀 집채만 한 몽골 전통견 바나르들이 사나운 이빨을 드러내며 지저대기 시작했고 곧이어 게르에서 나온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그를 에워쌌다. 모두 낯선 동양인 남자의 갑작스러운 출현에 당황과 의심의 빛을 감추지 못했다. 박진우는 숨을 헐떡이며 천천히 두 손을 들어보였다. 그리고 서툰 몽골어로 외웠던 문장을 필사적으로 외쳤다. 살려주세요.
차가 고장났습니다. 도와주세요. 말이 통하지 않자 그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차가 부서지는 흉내를 냈다. 그때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백발의 머리카락을 곱게 따내린 주름진 얼굴에 우주의 지혜가 깃든 듯한 한 할머니가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박진우의 지친 얼굴과 터진 입술, 먼지로 뒤덮여 넉마가 된 옷을 찬찬히 훑어보았다. 그리고는 이내 주위에 있던 젊은이들에게 무언가 나지막이 지시하더니 부드러운 손짓으로 그에게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박진우는 그녀를 따라 가장 큰 게르 안으로 들어갔다. 따뜻한 온기와 함께 시큼하면서도 고소한 유제품 냄새가 코를 찔렀다. 곧 그의 손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수태차 우유차와 딱딱하게 말린 치즈인 아롤이 쥐어졌다. 생전 처음 맛보는 음식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의 진수성찬이었다.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따뜻한 온기에 녹아내리며 살아나는 기분이었다. 박진우는 고마움의 표시로 배낭에서 마지막 남은 한국산 홍삼 캔디와 LED 손전등, 그리고 작은 휴대용 라디오를 꺼내 할머니에게 건넸다. 할머니는 신기한 듯 손전등을 껐다 켰다 해보더니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낯선 트로트 가락에 희미하고 인자한 미소를 지었다. 그 마을은 스스로를 수우부족이라 칭하는 외부 세계와 거의 교류가 없는 고대 유목민의 후예들이었다. 박진우는 며칠간 그곳에 머물며 그들의 환대를 받았다. 마을 청년 몇몇은 그의 차가 있는 곳까지 동행해 부러진 차축을 불을 피워 달구고 망치로 두들겨 펴는 원시적이지만 놀라운 솜씨로 수리해 주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마을의 기묘한 점을 더욱 뚜렷하게 인지하게 되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끊이지 않고 중장년 여성들과 노인들은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정작 가임기 연령의 젊은 남성들의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의 멈춰버린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운명의 세 자매를 만나게 된다. 그들은 부족의 정신적 지주인 원로 할머니의 손녀들이자 마을에 남은 몇 안 되는 젊은 여성들이었다. 서로 닮았으면서도 각기 다른 빛을 내는 마치 초원의 여름과 가을, 그리고 봄을 한데 모아놓은 듯한 세 자매였다. 첫째는 짙은 흑발을 허리까지 길게 따아내리고 낡았지만 기품 있는 금빛 장신구로 머리를 장식한 알탄이었다. 금이라는 뜻의 이름처럼 그녀는 빛나는 존재감을 가졌다. 20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마지답게 부족 전체를 아우르는 위엄과 책임감이 느껴졌다. 그녀의 깊은 눈빛은 겨울 호수처럼 차분하고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 했으며 말없이 묵묵히 가축들을 돌보고 게르를 수리하고 부족의 대소사를 챙기는 실질적인 기둥이었다. 그녀는 박진우에게도 최소한의 예의만 갖출 뿐 좀처럼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래전 도시로 떠난 정혼자가 돌아오지 않은 깊은 상처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외부인, 특히 남자에 대한 불신이 강했다. 둘째는 갈색 머리카락을 바람에 자유롭게 흩날리며 햇살처럼 밝고 건강한 미소를 가진 사라나였다. 달빛이라는 뜻의 이름과 달리 그녀는 태양 같았다. 20 초반의 그녀는 호기심이 많고 활달했으며 어린 시절 잠시 도시에서 지낸 경험 덕분에 서툰 영어를 구사할 수 있었다. 그녀는 박진우와 외부 세계를 이어주는 유일한 창구였다. 그녀는 그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외부 세계에 대한 동경을 숨기지 않았고 그의 스마트폰에 담긴 서울의 야경 사진들을 보며 아이처럼 탄성을 질렀다. 하지만 그녀의 밝음 뒤에는 도시에서 겪었던 차별과 냉대를 뒤로하고 도망치듯 고향으로 돌아온 아픔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누구보다 부족의 소멸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리고 셋째는 갓 20이 되었을까 싶은 수줍음이 많아. 늘 언니들 뒤에 숨어있던 작고 여린 봄의 들꽃 같은 채책이었다. 꽃이라는 이름 그대로였다. 그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지만 맑고 커다란 사슴 같은 눈으로 조용히 박진우를 관찰했다. 그의 시선이 마주칠 때면 금세 붉어진 얼굴을 숙이며 자신의 따은 머리끝을 만지작거리곤 했다. 그녀는 어릴 적 큰 병을 앓은 후 말을 더듬게 되었고 그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두려워했다. 대신 동물과 교감하는 특별한 능력이 생겨 아픈 새끼 양을 돌보거나 겁먹은 망아지를 달래는데 천부적인 재능을 보였다.
그녀에게 박진우는 처음으로 자신을 이상하게 보지 않고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준 외부인이었다. 박진우는 자연스럽게 세 자매와 어울리며 시간을 보냈다. 처음에는 서먹하고 경계하던 알탄도 그가 묵묵히 마을의 꾸준히 일을 돕고 아이들을 진심으로 예뻐하는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여는 듯 했다. 그녀는 그에게 말 타는 법과 활 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녀는 말 위에서 더욱 위엄 있었고 활시위를 당기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칭기즈칸 시대의 여전사가 환생한 듯 했다. 살아나는 부족의 전설과 노래를 서툰 영어로 번역해주며 그와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그의 낡은 MP3 플레이어에서 흘러나오는 김광석의 노래를 들으며 슬프지만 아름다워요라며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채책은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그가 일하는 곳에 조용히 다가와 시원한 마유를 건네거나 거친 일로 찢어진 그의 옷을 밤새워 한 땀 한 땀 정성껏 꿰매주곤 했다. 그는 삭막하고 이기적이었던 서울의 인간관계에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순수하고 따뜻한 관심에 점차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다. 세 자매의 꾸밈 없고 건강한 아름다움은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녹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이곳에 더 머물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스스로에게 놀랐다. 그러던 어느 날 함께 양떼를 몰고 초원 깊숙한 곳까지 들어갔던 박진우가 사라나에게 용기를 내어 물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실례가 아니라면 물어봐도 될까요? 이 마을엔 왜 젊은 남자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 거죠? 알탄이나 사라나 씨도 결혼할 나이가 지난 것 같은데. 그의 질문에 늘 명랑하게 제잘거리던 사라나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녀는 잠시 말없이 지평선 너머를 바라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부족 남자들은 아주 오래전 우리 할아버지 세대 때 저 산 너머에서 금광이 발견되었을 때 대부분 돈을 벌기 위해 그곳으로 떠났어요. 몇몇은 더 큰 도시로 갔고요. 그리고 거의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죠. 어떤 이는 갱도에 묻혀 죽고 어떤 이는 도시 여자와 결혼해 우리를 잊었고 어떤 이는 어디서 뭘 하는지 소식조차 끊겼어요. 남은 남자들은 늙거나 너무 어리거나 혹은 남자의 구실을 할 수 없는 이들 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그래서 우리 수우 부족은 혈통이 끊길 위험에 처해 있어요. 우리 할머니 세대부터 내려온 아주 오래되고 그리고 아주 절박한 전통이 하나 있어요. 사라나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박진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가문을 잇기 위해 우리 부족의 피를 이 위대한 대지에 남기기 위해 때로는 외부에서 온 하늘이 보내준 건강하고 믿을 수 있는 남성의 씨를 받기도 해요. 그 순간 박진우는 등골을 타고 오르는 서늘한 전율을 느꼈다. 외부 남성의 씨. 눈앞에 아름다운 세 자매. 마을의 기묘한 분위기. 설마 하던 불길한 예감이 퍼즐 조각처럼 완벽하게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심장이 제멋대로 북처럼 울리기 시작했다. 그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차 수리가 모두 끝나고 그가 마을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날 채비를 하던 날 밤 박진우는 부족의 원로인 할머니와 세 자매가 있는 가장 큰 게르로 정식으로 초대받았다. 게르 안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엄숙했다. 화로의 불빛이 긴장으로 굳은 얼굴들을 비추고 있었다. 길고 긴 침묵을 깬 것은 원로 할머니였다. 그녀는 주름진 손으로 박진우의 손을 굳게 잡고 우주의 심연처럼 깊고 슬픈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사라나가 옆에서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한 단어 한 단어 힘겹게 통역을 시작했다. 이방인이여. 그대는 폭풍우 속에서 길을 잃고 우리에게 왔지만 어쩌면 탱게르 하늘께서 우리를 가엾게 여겨 보내준 사람일지도 모르겠소. 그대의 눈은 거짓이 없고 그대의 손은 성실하며 그대의 마음은 따뜻하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몇 주간 지켜보았소. 우리 수후 부족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소. 우리 딸들의 자궁은 열매를 맺지 못한 채 늙어가고 이 땅에 새로운 아기의 울음소리가 끊긴 지 너무나 오래되었소. 이대로라면 우리의 피는, 우리의 노래는, 우리의 이야기는 이 위대한 대지 위에서 영원히 사라질 것이오. 할머니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녀의 눈가에 마침내 이슬이 맺혔다.
부디 이 늙은이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시오. 내 목숨보다 사랑하는 손녀들에게 그대의 강하고 건강한 씨를 내려주시오. 나의 자랑스러운 첫째 알탄에게, 햇살 같은 나의 둘째 사라나에게, 그리고 내 어리고 여린 마지막 꽃 채책에게, 우리 세 자매 모두가 그대의 아이를 갖기를 간절히 원하오. 한 명도 아닌 세 자매 모두가 동시에. 박진우는 마치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이것은 꿈인가 아니면 미친 사람들의 집단 광기인가. 한국의 윤리와 법, 그리고 상식으로는 도저히 단 1초도 받아들일 수 없는 짐승에게나 해당될 법한 제안이었다. 어르신 저는 이미 50살이 넘은 인생의 내리막길에 선 늙은 남자입니다. 게다가 한국에서는 이런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범죄나 다름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엄청난 책임을. 그가 당황하며 말을 더듬자 이번에는 늘 조용하고 위엄있던 마지 알탄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앞에 섰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고 목소리에는 비장함마저 서려 있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은 우리 부족의 어떤 젊은이보다 강하고 현명하며 책임감 있어요. 그리고 책임은 우리가 집니다. 당신의 아이는 우리 수우 부족의 아이로 이 가문 전체가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어 키울 겁니다. 당신은 원한다면 아이가 태어난 후 아무런 미련 없이 당신의 길을 떠나도 좋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절대 원망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은 우리에게 생명을 준 은인이니까요. 물론 당신이 우리 곁에 남아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어준다면 그것은 탱게르가 우리 부족 전체에 내린 더 큰 축복이겠지요. 활달하던 사라나마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다. 제발요, 진우 씨. 이건 우리 가문, 우리 부족의 마지막 희망이에요. 당신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이 이대로 떠나버린다면 우리 자매는 아마 평생 아이의 온기를 느껴보지 못한 채 부족의 마지막 여자로 늙어 죽게 될 거예요. 늘 언니들 뒤에 숨어있던 채책마저 용기를 내어 그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커다란 눈에서 소리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이 그 어떤 말보다 더 절박하고 처절하게 그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세 자매의 간절한 눈빛과 한 부족의 존망이 걸린 제안 앞에서 박진우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그는 시간을 달라고 말하고 게르를 뛰쳐나왔다. 밤하늘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이 마치 소금을 뿌린 듯 쏟아질 듯 펼쳐져 있었다. 그 장엄하고 압도적인 풍경 아래서 그는 한없이 작고 초라한 그리고 비겁한 자신을 느꼈다. 며칠 밤낮으로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뇌에 빠졌다. 그는 수리된 차에 시동을 걸고 이 미친 곳을 당장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차마 엑셀을 밟을 수가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두 개의 자아가 처절하게 싸우고 있었다. 한국인 박진우는 역겹다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소리쳤다. 반면 지난 몇 주간 초원의 바람을 맞으며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남자. 박진우는 이것이 운명일지도 모른다고 속삭였다. 그는 초원을 정처 없이 걸으며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았다. 한국에 돌아가면 그를 기다리는 것은 무엇인가? 텅 빈 원룸과 싸구려. 소주, TV를 친구 삼는 외로움과 무기력한 노년뿐이다. 그는 실패한 남편이었고 실패한 아버지였다. 그런 그에게 다시 한번 가족이라는 것을 필요한 존재가 될 기회가 주어졌다. 비록 세상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받지 못할 기이하고 파격적인 형태일지라도 자신을 진심으로 원하고 존중하며 따르는 아름답고 순수한 여인들과 어쩌면 태어날 새로운 생명들까지. 이것은 미친 짓이다. 동시에 이것은 구원일지도 모른다. 지옥 같은 과거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어쩌면 하늘이 그에게 내린 마지막 기회이자 그의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할 유일한 길일지도 모른다. 결심을 굳힌 그는 다음 날 부족 사람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원로 할머니와 세 자매의 앞에 섰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자신의 인생을 건 결단이 담긴 목소리로 분명하게 말했다. 부족의 뜻을 존중하고 따르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게르아는 잠시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이내 늘 위험을 잃지 않던 알탄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흘러내렸고 사라나와 채책은 그의 품에 와락 안겨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그들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 모두가 환호성을 지르며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마을 전체가 수십 년 만에 찾아온 기쁨과 감격의 함성으로 들썩였다. 얼마 후 마을에서는 박진우와 세 자매의 결합을 축복하는 성대하고도 신성한 의식이 열렸다. 마을 사람들은 가장 좋은 전통 의상인 대를 차려입고 모닥불 주위에 모여 전통 악기인 마두금을 연주하고 구성진 전통 노래 오르팅도를 불렀다. 원로 할머니는 신성한 우유를 그의 머리 위에 뿌리며 악귀를 쫓고 독한 전통주를 그의 입에 부어주며 조상들의 축복이 그에게 깃들기를 기원했다. 그날 밤 박진우는 세 자매와 함께 마을에서 가장 크고 아늑하게 꾸며진 그들만의 새로운 게르로 들어갔다. 그렇게 그의 기묘하고도 뜨거운 새로운 인생 이막이 장엄하게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꿈결처럼 비현실적이고 어색했다. 한 지붕 아래 3명의 아름다운 여인과 함께 산다는 것은 그의 50평생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세 자매는 각자의 방식으로 그에게 다가오며 하나의 조화로운 가족을 만들어갔다. 알타는 듬직한 아내처럼 그의 건강을 챙기고 부족의 생존 기술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주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사라나는 사랑스러운 연인처럼 애교 섞인 장난으로 그를 웃게 만들고 외부 세계의 이야기를 나누며 그의 지적인 동반자가 되어주었다. 채책은 말없이 그의 곁을 지키며 다정한 손길로 그의 피로를 덜어주고 그의 모든 것을 말없이 긍정해주는 순수한 영혼의 안식처가 되어주었다. 박진우는 매일 밤 다른 계절을 품에 안는 듯한 황홀하고도 충만한 나날을 보냈다. 그리고 한 달이 조금 지났을 때 첫 번째 기적이 찾아왔다. 마지 알탄이 아침마다 헛구역질을 하며 음식을 제대로 넘기지 못하기 시작한 것이다. 마을의 원로 할머니가 그녀의 배를 정성스럽게 만져보고 진맥을 짚더니 이내 환한 미소와 함께 임신을 선언했다. 탱게르 하늘가 우리 기도를 들으셨다. 첫 번째 생명이 깃들었다. 알탄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 박진우 역시 얼떨떨하면서도 가슴 벅찬 기쁨을 느꼈다. 자신의 나이를 생각하면 불가능에 가깝다고 여겼는데 정말로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불과 3주 뒤 둘째 사라나마저 똑같은 증상을 보이며 쓰러진 것이다. 설마 했는데 사라나 역시 임신이었다. 이럴 수가. 박진우는 말을 잃었다. 한 명도 아니고 2명이나. 마을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쌍둥이보다 더한 경사라며 연일 잔치가 벌어졌다. 하지만 진짜 충격과 기적은 아직 남아있었다. 그로부터 다시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늘 조용하고 몸이 약했던 막내 채책마저 수줍은 얼굴로 자신의 임신 사실을 고백한 것이다. 세 자매 모두가 불과 2달 남짓한 기간 안에 연달아 그의 아이를 갖게 된 것이다. 이것은 기적을 넘어선 살아있는 신화와 같은 일이었다. 50대 남자의 몸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박진우 스스로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세 자매는 당신은 탱게르가 우리 부족에 내린 살아있는 축복이라며 눈물을 흘렸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단순한 이방인이 아니라 부족을 구원하기 위해 온 정령이나 다름없이 경외하고 떠받들기 시작했다. 박진우는 졸지에 3명의 임신부를 동시에 돌보는 가장이 되었다. 그의 어깨에 얹힌 책임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무거웠지만 그는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기꺼이 그 무게를 짊어졌다. 그는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일어나 장작을 패고 사냥을 해서 신선한 고기를 구해왔으며 입덧으로 고생하는 세 자매를 위해 밤새 등을 두드려주고 발을 주물러 주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 몽골의 수십 년 만의 기록적인 한파와 폭설, 유목민들에게는 죽음의 사신과도 같은 조드디지우디가 닥쳤다. 기온은 영하 40도 아래로 곤두박질 쳤고 눈은 어른 허리까지 쌓여 가축들이 먹을 풀이 모두 사라졌다. 부족의 유일한 재산이자 생명줄인 양과 염소들이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 하루에도 수십 마리씩 힘없이 쓰러져 죽어나갔다. 이대로라면 부족 전체가 다음 해 봄을 맞이하지 못하고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점점 커지는 배를 안고 공포에 떨며 발만 동동 구르는 자매들을 보며
박진우는 결단을 내렸다. 그는 한국에서 가져온 비상금 일부를 털어 며칠을 달려 가장 가까운 도시로 가 비축해 두었던 건초와 사료를 자신의 지프차에 산더미처럼 싣고 돌아왔다. 그리고 며칠 밤낮으로 거의 잠도 자지 않고 눈보라를 뚫고 가축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먹이를 나르며 사투를 벌였다. 그의 옷은 꽁꽁 얼어붙었고 손발은 감각을 잃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부족은 가축의 절반 이상을 살려내며 최악의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그가 지칠 대로 지쳐 꽁꽁 온몸으로 게르에 돌아왔을 때 세자매와 마을 사람들은 그를 살아있는 영웅처럼 맞이했다.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 부족은, 우리 뱃속의 아이들은 모두 이 눈 속에서 얼어 죽었을 겁니다. 세자매는 그의 품에 안겨 뜨거운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그 순간 박진우는 더 이상 단순한 씨앗 제공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 부족의 생명을 구한 진정한 수호자이자 가장이며 아버지로 거듭난 것이다. 혹독한 겨울이 지나고 대지에 생명이 싹트는 따스한 봄이 찾아왔을 때 마침내 축복의 날이 다가왔다. 가장 먼저 맞이 알탄이 산통을 시작했다. 게르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원로 할머니와 여성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박진우는 안절부절 못하며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을 뿐이었다. 몇 시간의 길고 긴 고통 끝에 마침내 우렁찬 아기의 울음소리가 게르를 가득 채웠다. 자신을 꼭 닮은 건강한 아들이었다. 땀으로 흠뻑 젖은 채 아기를 품에 안고 환하게 미소 짓는 알탄의 모습을 보며 박진우는 뜨거운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몇 주 뒤에는 살아나가 예쁜 딸을 순산했다. 활달한 그녀답게 진통 중에도 농담을 던져 주변 사람들을 웃게 만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여리고 약해 보였던 채채. 역시 모두의 예상을 깨고 강인한 어머니가 되어 건강한 아들을 낳았다. 불과 서너 달 사이에 박진우는 새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다. 각기 다른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지만 모두 그의 피를 이어받은 소중한 아이들이었다. 게르 안은 매일같이 새 아기의 울음소리와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잠을 설치는 날이 부지기수였지만 박진우는 단 한순간도 힘들다고 느끼지 않았다. 젖을 빨고 있는 아이들의 작은 입, 자신을 향해 방긋 웃는 천사 같은 얼굴을 보고 있으면 세상 모든 시름과 과거의 상처가 눈 녹듯 사라지는 듯 했다. 세자매는 놀라울 정도로 완벽한 공동 육아 시스템을 만들어갔다. 알탄의 아이가 울면 살아나가 돌보고 살아나의 아이가 보채면 채책이 업어주었다. 그들에게는 내 아이의 구분이 없었다. 모두가 한 아버지의 피를 나눈 우리의 아이들이었다. 박진우는 그런 자매들의 모습을 보며 한국의 이기적이고 폐쇄적인 가족 관계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진정한 공동체적 사랑과 유대를 온몸으로 느끼며 감격했다. 그는 이제 완전히 몽골 유목민의 삶에 녹아들었다. 그의 얼굴은 초원의 거친 바람과 햇볕에 그을려 건강한 검붉은 색이 되었고 그의 손은 굳은 살이 박여 투박해졌으며 그의 몸은 군살 없이 단단해졌다. 가끔 한국의 뜨끈한 돼지국밥과 시원한 맥주, 편리한 스마트폰이 그립기도 했지만 그의 곁을 지키는 3명의 아름다운 아내와 그의 발치에서 재롱을 부리는 3명의 사랑스러운 자식이 주는 충만한 행복감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어느 날 밤 그는 모닥불 앞에 앉아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번갈아 들여다보았다. 알탄이 그의 어깨에 조용히 머리를 기댔고 살아나는 그의 무릎을 베고 누워 밤하늘의 별을 세고 있었으면 채책은 그의 등 뒤에서 따뜻하게 그를 안아주고 있었다. 밤하늘에는 여전히 무수한 별들이 보석처럼 박혀 신화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박진우는 생각했다. 이혼의 아픔과 실패한 인생을 뒤로하고 무작정 도망치듯 떠나온 이곳 몽골에서 그는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인생의 두 번째 기회를 완벽한 구원을 얻었다. 그는 이제 외롭고 실패한 50대 남자가 아니었다. 한 부족의 영웅이자 세 여인의 헌신적인 남편 그리고 세 아이의 자랑스러운 아버지였다. 이 기묘하고도 아름다운 대가족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일 뿐이다. 아이들이 자라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떠나게 될지 아니면 이 초원에 남아 아버지처럼 부족을 지키는 든든한 기둥이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박진우와 세 자매,
그리고 새 아이는 세상 그 어떤 정상적인 가족보다도 훨씬 더 단단하고 뜨거운 사랑으로 묶여 있다는 사실이다. 그의 남은 인생은 이 광활한 대지 위에서 이들과 함께 써내려갈 새로운 신화가 될 것이다. 인생은 때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장 놀라운 선물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박진우 씨의 이야기가 팍팍한 현실에 지친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과 따뜻한 위로를 주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오길 바라며 저희 채널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